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여야 신경전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거듭된 야당 의원들이 사퇴 압박에도 우리 이진숙 후보자 정말로 생각보다 세던데요. 네. 뻔뻔한 거지 센 게 아니라. 센 게 아니라 뻔뻔하다라고 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이진숙 언론 탄압 증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또 가서 사회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한 올해로 한 24년 정도 된 거예요. 입사 언론사에 들어온 지 이런 공직자 처음 봤어요. 이런 공직자 후보자. 그러니까 뭐 부적격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맞아요. 이렇게 네.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중립성 의무, 뭐 부당해고, 노조 사찰에다가 그 스파이웨어 심었잖아요. 노조로 맞아요. 가는 네. 이메일 다 빼돌려가지고 그 스파이웨어 심은 거 의혹이 있지. 거기에다가 뭐 지금 국민 갈라치기 했지. 지금 법카가 지금 또 화두로 끝도 떠올랐죠. 끝도 없이 네. 끝도 없고 그리고 뭐 5.18 세월호 맞아. 지금 뭐 이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회적 참사나 안타까운 비극은 다 욕해놓고 다 조롱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나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평행 우주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런 분은 공직 사회에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저런 사람을 공직을 임명합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이거 청문회 이제 계속 보고 짤도 보고 할 때도 보고 했는데 정동영 의원 잘하더라고. 그렇지. 동료였잖아 MBC 또.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짤로 하나 보는데 살짝 눈시울을 붉힌. 아니, 어떤 대목에서요? 정동영 의원이 5.18 당시에 취재 기자셨던 걸 얘기하시면서 그때 MBC와 지금 MBC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진숙 후보자한테 약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어. 그리고 되게 눈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냥 이 글을 읽으면서 뭡니까 이게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가 어쨌든 후배였으니까 약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런 느낌이었어. 이런 느낌이 저는 살짝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정동영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질의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진석 후보자가 기자를 할 때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달랐다는 식으로 맞아. 언지를 하시면서 아까 곽수환 씨 말한 대로 정말 눈으로 계속 이제 와 눈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 가치관이나 여러 역사관을 물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종군 기자 출신이고 목숨 걸고 그런 전쟁이 벌어진 지역까지 가서 취재를 한다는 거는 상당한 기자 정신이잖아요. 과거에 이진숙 기자는 아마 무릎팍도사에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나요?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던 아마 그런 아주 유명한 기자 중에 하나일 텐데 이분이 버카 쓴 거 보면은 정말 기자 정신이라고 일도 쳐다볼 수가 없는 게 무슨 뭐 뚜레쥬르 뭐 황태해장국 뭐 저도 매일 사 먹는 건데 그걸 왜 자기 월급 받으면서 회사 돈으로 먹어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래잖아요. 황태해장국이 한 그릇인데 뭐 나눠 먹습니까? 영업자 만나가지고 영업입니다. 6,000원만 제가 먹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솔직히 기자 정신이 없는 건 맞고. 아니 저는 언론의 자유 꼭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 게. 이 21조 헌법 21조에 나오는 국민의 기본권이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그래서 언론을 우리가 사부라고도 부르잖아요. 미국에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언론의 자유라는 게 저는 MB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고 보는 게 그동안에 방송사 내에서는 사내 정치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내 정치를 네. 누르는 건 MB 정부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 마음에 안 든다고 찍어 누르면서 그때 당시 이제 방통위원장 최시중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가 원죄가 있다. 이 원죄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언론의 자유는 취재하는 기자들 내지는 편성하는 국장 편성권자들 이 둘에게 그 언론의 자유를 주고 정말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게 뭐 사주의 것도 아니고요. 언론 사주의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고 이진숙 문제는 뭐 비리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그걸 전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은 임명 과정도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동관 와가지고 뭐 공산당 기관지 얘기하다가 언론 장악하고 또 도망가 버렸고 그 다음에 BBK MB 검사죠. BBK 검사 들어와가지고 김홍일 위원장이 6개월 동안 또 방통위 2명 상태에서 네. 위법한 방통위 운영만 하다가 또 탄핵이 무서우니까 또 도망갔거든요. 그러고서 온 사람이 이진숙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진숙만 떼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동관 때부터 이진숙 임명까지의 과정을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탄핵 노래 부르는 거 제가 싫어하지만은 이진숙 정도는 탄핵으로 막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더 이상 이 방송 장악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건 탄핵 사유의 하나로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했기 때문에 전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인 평론가가 법인카드 얘기하셨는데 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누구에게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방통위가 해임 의결할 때 뭘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 썼다 이런 걸로 사실 내보낸 거잖아요. 거기도 황태희장국이에요? 해장국.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뚜레쥬로. 아 그리고 유시춘 전 그 EBS 이사 지금 EBS 하고 이사, 계신가요? 네. 유시춘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진숙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잘못된 게 있다. 이건 수사기관에 가려야 될 문제인데 맞아요. 그 사람을 방통위 지금 위원장으로 강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이제 김재철이 그래서 유죄 받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뭐 3년인가 이 정도 받았거든요. 네. 이게 법인카드 딱 이렇게 써서요. 딱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택 근처에서 쓰고 맨날 먹는 거 또 먹고 또 먹고 빵 뭐 사 이래서 먹고 그래.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어차피 이제 원포인트 릴리프고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지금 처음에 이동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 1년이 안 됐는데 세 번째 지금 맞습니다. 방통위원장이고 이번 달을 못 넘기고 탄핵안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네 번째 방통위원장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 그냥 국가적인 비극이다. 그런데 좀만 기다리면은 뭐 장성철한테도 한번 기회가 가겠구나. 이제. 한 30명 하면은 이제 집권 5년 동안 30명 하면 야 장성철이라도 시켜라. 야 이제 아무나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야 번호표 되는데 뽑고 기다려야 장 소장님한테 되는데. 갈 것 같아. 기회가. 아니 근데 결국은 이제 정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그 일정이 방망이를 쳤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의결을 바로 하고 이제 한 몫으로 써먹고 버리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본인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또 출마하려고 하고 뭐 그랬는데 맞아요. 계속 이제 잘 안 풀리는 거지. 자기의 그 눈높이 꿈은 여긴데 계속 네. 캠프에 들어갔다 또 잘렸잖아 바로. 그때 장재원이 잘랐거든. 우리 아. 너무 세게 얘기한다고 우리랑 극우라서 결이 안 맞는다고 잘랐어 그때 캠프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랬던 양반이니까 본인도 이제 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도 충성을 해서 가려는 건데 뭐가 됐든 하여간 이 악순환을 좀 어떻게 끊어야 될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뭐 그 이거부터 좀, 콘크리트 예. 지지층 있잖아요. 20% 30%. 전 그분들한테도 이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좋아하고 지지하더라도 요 방통위 사태는 요거 맞아요? 아니 이동관도 떳떳하면 왜 도망가냐는 거예요. 아니 떳떳하면은 탄핵 당하고 거기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야지. 도망가잖아요. 그 김홍일도 왜 도망가요? 아니 잘했다면서 자기들이. 아니 방송장악 아니라면서 근데 왜 도망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수를 아무리 지지하는 사람들도 무지성 지지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고 도망가고 이진수가 또 도망갈 텐데 이거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런 방통위 이런 행정 권력의 운용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이건 아닌 대통령한테 거예요. 영상 편지 하나만 쓸게요. 네 좋습니다. 예. 대통령님, 제가 확실하게 MBC를 장악하겠습니다. 다음 방통위원장을 저를 시켜주십시오. 아, 지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MBC를 장악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는 장성철 평론가 영상 하나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봉규 씨까지 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물론하고 방통위라는 그 기관의 위상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으로도 돼 있을 만큼 위상이 높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협의체로 돼 있잖아요. 이 독임제가 아닌데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무리 보수를 무지성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건 하실 아니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김정인 평론가가 이제 사상 그런 거는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극우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왜곡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비난을 받았는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질문을 했더니 역사적인 견해를 묻자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공직 후보자라면 적어도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이나 사건에 대한 자기 의견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할게.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연좌제다. 그게 뭐냐면 5.18 폄훼 뭐 홍원이 이런 거 이제 한 거에 네. 대해서 본인이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그러면서 연좌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손가락 운동을 뭐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깔딱 요거를 조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미쳤구나 일단 그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인일 때 한 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이진숙이 한 게 최근 한 2년간이에요. 다른 때 한 게 아니라 세월호 그러니까 관련해서
2년 전 9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노란봉투법이 나오는 그때 발의가 되는 뭐 그런 내용 그때 갑자기 세월호 이 참사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노랗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페이스북에다 지가 쓴 거예요. 해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진짜. 네. 이게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자연인일 때라고 하면은 뭐 20년 전에 무슨 뭐 이럴 때 쓴 게 아니라 최근에 2년이고 최근에 2년 때는 출마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에도 출마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이 아니라 정치인일 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예. 아무리 100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 예찬이는 20살 때 쓴 거 가지고 의원직도 나갔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자연인 때 했다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꼭 불리할 때는 자연인이라는 말을 꼭 써요. 그리고 법인카드에서는 꼭 불리할 때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뭐 다 영업이었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기 유리할 때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네. 따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공직자들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주 안 좋은 저는 습성이라고 보는데 검증 들어오면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맞아. 무슨 뭐 보안, 은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요. 사생활 운운할 사람은 방법이 있습니다. 공직에 안 오시면 돼요. 그렇지. 내가 공직을 안 아주 하면 얘기야. 사생활을 100% 보장받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공직은 가고 싶어. 공적인 일은 하고 싶은데 검증은 사생활이니까 싫어. 이런 이율배반은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하실 분들은 사생활까지도 깨끗하게 사시고 사인으로서의 신인규, 공인으로서의 신인규 똑같아야 공직도 와,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맞는 그렇게 말이다. 분리해서 유불리를 따라서 쓰면 안 된다. 아 유려하다 유려해. 아, 근데 지금 방금 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비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오늘 신인규 혓바닥 드리블이 메시 뺨따구를 날릴 정도로 현란하다. 스페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결혼 준비 스트레스로 인한 추진력인가. 아 가장 눈에 감사합니다. 틴다고 또 응원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동일 잣대를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힘들다, 이렇게 뭐 나오면. 김혜경 여사가 뭐 잘못한 건 재판에 넘어가 따져볼 일인데 그 검찰이 300만 원 구형하면서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검사들 좀 안 예. 쪽팔려 이런 거 보면 왜 아니, 막- 지켜보는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좀 안 쪽팔린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이진수 후보자 그냥 빵순이로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별명만 생기고. 제가 잘 아는 빵 동호회가 있거든요. 거기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 모여서 빵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치킨은 안 드신답니다.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아니 그 결국은 이제 아. 수를 낸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이분은 꾸준히 계셨던 분이죠. 이분이 결국은 2인 체제에서 계속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분도 이제 사실상 대행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낸 거잖아요. 예.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박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한 이런 조치 같은데 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여건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게 뭐 전망이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지나면은 또 하루.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도 이상인도 그렇고 누구도 전부 다 지금 본인이 탄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MBC하고 EBS, KBS 이사 선임 빨리 해놓고 빨리 튀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안이 어떻게 언제 상정이 돼가지고 언제 직무가 정지가 되고 언제 이진숙이 임명이 되는지 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선후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진숙이 먼저 임명이 되면은 둘이서 있잖아요. 빨리 바로 해버리지. 바로 해버리고 예, 바로 해버리지. 바로 예. 해버리고 두 개 탄핵안이 올라가서 둘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무슨 국회 옛날에 무슨 노동법 날치기 하듯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하물며 국회는 고도의 자율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뭐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이게 행정기관 내에서 법을 어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야말로 탄핵 사유인 겁니다. 제가 방통위법 이거 아무도 지적 안 해서 제가 하나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물론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가 체계적으로 해석할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를 보세요. 5인으로 돼 있습니다. 5인으로 돼 있는데 왜 2인으로 운영하면 위법하냐. 방통위법에 13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적에 대한 지금 판단이 달라서 2명이니까 그냥 둘이서 동의하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보시죠. 2명이면 회의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찬성, 한 명이 반대를 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의인데 생각이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똑같을 수가 그렇지. 없잖아요. 그러면 네. 1대1 구조가 되는데
13조 2항에 과반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과반수가 안 됩니다. 1대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반수라는 말은 반수를 넘어서야지 과반입니다. 그럼 최소한 3명은 있어야 2대1이 되니까 과반수가 충족이 돼요. 1대1일 때는 둘 다 찬성하면야 2대 빵이니까 넘어가지만 1대1일 경우에는 회의체로서 성립이 안 되는 그렇지.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5인 제적을 어떻게 멋들어지게 해석을 하더라도 1인이 하는 거 말도 안 되고 1인은 회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2인으로 한다? 이거는 과반수라는 23조 2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전제로서.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주 넓게 제가 이 법을 널리 해석하더라도 3인 정도는 되고서 회의를 해야 그나마 과반수란 요건이 되니까 충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인 상태에서의 이 지금 계속 해왔던 운영 상태는 이 자체가 위법이다. 그래서 저는 자꾸 2인 꼼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저는 이거 법적으로 다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뭐 1인 상태에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진석 위원장 와서 2인 체제로 또 하겠다는데 이거 13조 2항에 전 어긋난다고 봐요. 1대1인데 그게 어떻게 과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태예요. 뭐 예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201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은 또 누가 추천을 네. 하네 뭐 이러면서 누가 사퇴하네 그러면서 임기 가지고 싸웠는데 그때 이미 방통위가 4개의 법무법인한테 이게 3인 체제가 이게 위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을 구해보니까 4개 중에 3개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회신을 받아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서 2인 체제, 3인 체제 때 의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못한 자문 거고. 검토 결과 있으니까요. 자문 네. 검토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 시비 걸면은 저쪽에서 시비 걸면은 이건 무효화되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야 기다렸다가 최소한 4명은 될 때까지 우리 참자 이렇게 된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법정 가면은 거의 다 뒤집어지는데 문제는 뒤집어지든 말든 시간 한참 지나니까 우리 할 거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인 체제에서는 1대1로 됐을 때는 아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해 놓고 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2인 체제에서 자기들이야 만장일치 2명이니까 통과시켰다고는 하지만은 이건 회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본인들의 위법성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상태로 국가기관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